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저녁. 저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번 금요일은 조금 더 특별한 금요일이죠.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이 Memorial Day죠. 미국의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이면서 비공식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죠. 다음 주 월요일이 연방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지금 이 금요일 이 시간부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롱 위켄드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지민리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점심에 아주 좋은 분을 만나서 맛있는 점심과 함께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냈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 거기다 대화까지 잘 통하는 사람이라면 얘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3시간 반이 흘렀더라고요. 불편한 사람하고는 잠깐 있는 것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고 시계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도 참 축복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약간 좀 쉰 목소리가 나는데요. 이유가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 학생 레슨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한국에 계신 엄마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2시간이 훌쩍 흘렀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래저래 기분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금요일도 기분 좋은 일들로만 채워져 있겠죠? 댁에서 설탕 어떤 거 드시나요? 백설탕, 흑설탕 외에도 여러 가지 감미료들이 있죠. 오늘 Popular Artificial Sweetener, 인공 감미료가 may,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어쩔 수도 있느냐? Sabotage fertility, alarming new study. 경각심을 갖게 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인공 감미료, 그 중에도 특히 스플렌다라는 상표명으로 잘 알려진 서크랄로스가 남성의 생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는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라는 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연구진이 2달 동안 서크랄로스를 수컷 쥐에게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크랄로스를 투여받은 쥐들의 정자 활동력이 쭉 떨어졌고요. 고환의 조직이 손상되고 호르몬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인공 감미료하고 남성들의 생식 건강에 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있기는 했는데요. 결과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엇갈렸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연구도 역시 몇 가지 한계점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쥐가 섭취한 서크랄로스의 양이 실제 사람들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도 연구진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들의 생식력 저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미국에서만 해도 한 12%에서 15%의 부부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남성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전체 불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일부 연구에 따르면 웨스턴 컨트리스에서는 서양에서요. 1970년대 이후로 정자수가 무려 5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이 남성 호르몬이 정자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지면 정자의 질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obesity epidemic, 비만 유행 같은 요인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자의 생성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성숙한 정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2, 3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이 생활 습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moking, excessive alcohol consumption, obesity, 흡연이나 과음이나 비만 같은 요소들이 정자 건강을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게 임신이 잘 되는 몸을 만드는 건데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요. 더 잘 자주고 as improving sleep, increasing physical activity, 더 많이 움직이고 quitting smoking, 금연하고요. 그리고 maintaining a balanced diet,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정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도 있습니다. 바이타민 E나 zinc, 또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좋은 것만 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죠. 나쁜 걸 끊어내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단맛이요. 설탕보다 600배나 더 단맛을 준다는 스플렌다 인공 감미료. 이건 이제 먹기 전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스플렌다 안 먹어. 우리 집은 설탕 먹잖아. 그런데 스플렌다가 들어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다 마시면서 다이어트 소다 마시는 사람들 있죠. 다이어트 소다에 스플렌다가 들어있습니다. 아이스티에도 다이어트 아이스티 있죠. 여기에도 스플렌다가 들어있고요. 오렌지 주스 중에도 라이트가 있죠. 여기에도 역시 스플렌다 들어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먹는 간식 젤로 있죠. 젤로에도 슈거 프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스플렌다가 들어있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데도 슈가가 안 들어있다고 써 있으면 그래도 달잖아요. 그게 바로 인공 감미료 스플렌다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들어있어요. 무설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맛이 난다면 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고요. 스플렌다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씹는 껌에도 들어있고요. 요거트에도 들어있고 또 커피에다 넣어서 먹는 크리머 있죠. 커피메이트나 인터내셔널 딜라이트 여기에서도 슈거 프리라고 되어 있는 제품에는 다 스플렌다가 들어있습니다. 또 빵에 발라먹는 스트로베리 잼 이런 데도 무설탕 있죠. 역시 인공 감미료 스플렌다 들어있고요. 팬케이크나 와플에 뿌려 먹는 시럽 있죠. 슈거 프리라면 역시 인공 감미료 스플렌다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에는 케첩에도 슈거 프리 케첩이 있고요. 여러 가지 드레싱이나 바비큐 소스에도 역시 슈거 프리가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에도 다 스플렌다 들어있습니다. 또 스타벅스나 던킨에 가면 시럽 중에 슈거 프리 시럽이 있는데요. 역시 단맛이 나는 슈거 프리는 인공 감미료 스플렌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로 스플렌다를 고르지 마시고요. 스테비아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스테비아는 단맛은 설탕에 비해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거는 건강에 나쁘지 않거든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보고 싶으신가요?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타보고 싶은데요. 근데 타고 미래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으신가요? 언젠간 정말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타임머신이 아니라 타임 미러스. 상상 속의 이야기. 꼭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 시간을 되돌리는 거울. 타임 미러스. 이게 진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ime mirrors are actually a real thing, experts say. 정말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실험에서 입증됐다는데요. 시간 거울, 시간을 되돌리는 거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맨하튼에 있는 CUNY, 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Advanced Science Research Center가 있습니다. 첨단 과학 연구소죠. 여기에 닥터 후세인 무사 박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그 놀라운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메타마테리얼. 이게 뭐냐 하면요. 전자부품이 들어있는 금속으로 된 스트랩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 건데 이 소재에다가 정밀한 에너지 펄스를 주입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전자파를 만들어준 거죠.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전자기 파가 에너지 펄스가 시간을 거슬러서 되돌아갔대요. 다시 말해서 이 웨이브가 파동의 방향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반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전문 매체 Earth.com에 따르면 이 실험은 말 그대로 현실에서 like pressing undo on the universe. 우주에다가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른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걸 만들어낸 거다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이번 실험으로 수십 년 동안 과거로 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신비주의자들, 또 과거에 진짜 다녀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환각 상태에 빠졌던 거라고 치부했던 일들, 그리고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산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다 미친 천재라고 얘기했던 걸 뒤집는 실험이 된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한 실험, 파동을 거꾸로 돌리면 지금 이 시간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실험이 계속되면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타임머신 같은 것도 금방 나와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는 과거로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날도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간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드셨나요? 제일 먼저 내 입에 들어간 게 뭐였나 기억하시나요? Is it helpful to drink water as soon as you wake up?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먹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Is drinking water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really beneficial? 물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먹는 게 좋다. 아침을 물 한 잔으로 시작하라는 말은 이제 뭐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수분 보충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죠.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피부도 맑게 해주고요. 심지어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진실인가가 중요하겠죠. 일단 물이 우리 몸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60% 정도가 물로 구성돼 있죠. 물은 영양소를 전달해주고 체온도 조절해주고 관절에는 윤활유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충격 흡수 역할도 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해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 증상 나타나고요.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 피로해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두통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분 섭취하는 게 건강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정말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밤새 잠자는 동안에 수분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아침에 물 마시는 게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수분을 언제 섭취하느냐 그 시간보다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마시느냐
양이 더 중요하대요. 뭐 아침에 물을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 정신이 맑아진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들은 이런 효과가 아침에 물을 마셨기 때문에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이 마법 같은 효과를 주는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하루 종일 마시는 물이 전반적인 건강에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하죠. 일단 식사 전에 물을 좀 마셔주면 포만감이 생기고요. 결과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물을 마시면 몸 안에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잠깐 동안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역시 물 마시는 시간보다는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 전체적인 물 마시는 양, 그리고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맞대요. 어떤 연구에서는 식사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소화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거든요. 완전 반대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셔주면 독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피부가 맑아진다. 또 대사율이 높아진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의 대부분은 과학적인 근거가 약하거나 전혀 없대요.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은 주로 간하고 신장이 담당하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요. 아침에 마신다고 해서 특별히 독소가 씻어나가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건 아니랍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하루를 통틀어서 꾸준히 계속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건 Japanese Water Therapy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을 계속 홀짝홀짝 마시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변비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혈압도 정상이 되고 E형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을 마시면 두통 예방도 되고 에너지도 올라가고요. 변비 예방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아침에 굳이 따뜻한 물을 일부러 홀짝홀짝 계속 마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물이든지 하루 종일 마시는 게 효과가 있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물을 마셔줘야 될까요? 보통 뭐 하루에 8잔은 마셔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나이에 따라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르고 체중에 따라 다르고 또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나 개개인의 활동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꾸준히 마셔주되 갈증이 나기 전에 마시는 습관, 그리고 운동 전, 후에 수분을 계속 보충해주는 습관, 그리고 짠 음식을 먹었을 땐 바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면 신진대사가 폭발적으로 좋아진대. 혹은 피부가 광이 난데 이런 과장된 주장보다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을 계속 잘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아우, 난 맹물에 손이 안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세상 제일 시원하고 맛있는 게 물이잖아요. 물 맛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휴에 혹은 올 여름에 자동차 타고 로드트립 할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Doctors say this one surprising habit can save your life on a road trip. 비행기 타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도 좋지만 자동차 여행은 또 그 맛이 있죠. 여행 코스도 내가 짤 수 있고 중간중간 들를 장소도 정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 동네에서만 파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여행을 한다면 차 점검도 꼼꼼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Take breaks, lots of them. 쉬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아주 많이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정기적으로 차에서 내려서 걷는 건데요. 템플 유니버시티의 심장 전문의 Dr. Vladimir Lakster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iding in the car, 차 타는 게 그것도 for a prolonged, uninterrupted period of time in a seated position. 계속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건 increases, 뭔가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increases the risk of developing deep vein thrombosis. 다리에 아주 깊게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 정맥 혈전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Deep vein thrombosis, DVT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다리에 깊은 정맥 속에 혈전이 생기면 피떡이요. 움직이지 않다가 다시 걸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 피떡이 위로 싹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위로 간 피떡이 혈전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폐동맥이 막히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앉아 있으면 혈액이 종아리하고 다리 정맥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래로 고인 혈액 속에서 혈소판이 뭉치고요. 그리고 나서 응고 연쇄 반응이 작동하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한번 혈전이 만들어지면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혈전이 퍼져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Get out of your car, walk around and stretch your legs. 차에서 내려서 걸어다니면서 다리를 쭉쭉 뻗어주면 된대요. 미국에선 정말 장거리 운전 많이 하게 되죠. 저 예전에 LA에서 뉴욕까지 차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뉴욕에서 조지아까지, 또 뉴욕에서 시카고나 오하이오까지 이렇게 자주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자꾸 내려서 다리를 풀어주는 거, 걸어주는 거,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요. 물 대신에 나는 커피나 소다 같은 거 마시는데 그런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탈수를 더 만들어내니까 그건 피하는 게 좋겠죠. 또 정말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꽉 끼는 압박 양말 있죠. 압박 스타킹. 무릎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요거 좋고요. 그런데 몸 전체적으로는 꽉 조이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 느슨한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 과거에 혈전 때문에 고생을 했었다거나 암 치료 중이거나 여러 가지 수술에서 회복 중이라면 의사하고 상담 후에 로드트립을 떠나는 게 좋고요. 자동차 여행을 꼭 떠나야 된다면 혈전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됐구나 이게 아니고요. The risk is greatest in the week following your travels, but can linger for several weeks. 장시간 운전한 후 일주일 동안 제일 위험하대요. 그런데 그게 한 7, 8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고 났는데 한 며칠 있다가 숨이 갑자기 차거나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어지럼증이 심하게 오고 기침이 날 경우 왜 이러지? 진통제 먹고 말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병원에 가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떠나는 여행 너무 좋죠. 멋진 여행은
건강해야 더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죠? 장거리 운전해서 하는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레스트탑 나올 때마다 휴게소 만날 때마다 쉬는 걸로 딱 정해 놓으시고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고 재미있는 여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민리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는 두뇌를 원하신다면 꼭 들으셔야 할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취미가 우리 뇌 건강에 아주 놀라운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 한 가지 취미는 뭐냐? This one hobby is great for an aging brain, according to a new study. 새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습관을 시작하는 데는 어떤 나이여도 늦지 않다. No one is too old to pick it up 이라고 두 번째 줄에 딱 써놨는데요. 영국에서 진행된 최근 연구가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국제 노인의학 정신과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는 40세 이상 평균 나이 67.8세의 성인 1,1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설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음악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기억력 그리고 실행 기능을 평가하는 인지 테스트도 같이 받았죠.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연주나 노래는 아니지만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대요. 뉴저지에는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의 기억력, 뇌, 노화 전문가인 닥터 게리 스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규모의 장기 연구는 음악 훈련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전의 연구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음악이 뇌에 좋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죠.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게 뇌의 실행 기능을 활성화해 준다고 하는데요. 실행 기능이 뭐냐? Your ability to multitask and organize oneself and being able to sequence and prioritize.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정리하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매기는 능력이 바로 실행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나의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활동이 cognitive reserve, 인지 예비 능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인지 예비 능력은 또 뭐냐? 인지 예비 능력은요. 뇌에 노화가 오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서 손상이 됐을 때도 불구하고 뇌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예비 에너지 같은 개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음악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면 나이는 먹어가지만 뇌는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 어떤 악기를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피아노나 올겐 같은 건반 악기가 기억력이나 실행 기능 향상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럼펫이나 트럼본 같은 금관 악기, 브라스 악기들, 그 다음으로는 색소폰이나 플루트 같은 목관 악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건 악기 연주를 하지 않아도 singing, 노래 부르기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연구의 책임자 앤 콜베트가 뉴스위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ingers in the study had better complex task completion as they aged. 연구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복잡한 과제를 더 잘 수행했습니다. 라고요.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합창단이나 그룹 활동을 하면서 음악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오는 영향도 크다고 하는데요. 목욕탕에서 샤워하면서 나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음악은 보통 혼자 하지 않죠.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관객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이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인지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창단 생활을 안 하고 계시다면 교회나 성당이나 절, 성가대, 합창단, 찬불대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참석하세요.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악기 하나는 꼭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런 악기를 나이에 상관없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악기 하나 골라서 레슨도 받고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요. 그러면서 연습하고 연주하는 그 활동 속에 뇌 기능이 좋아진다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오늘 낮에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던 분이 팬플룻을 하고 계신데요. 뉴저지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진짜 열심히 정말 재밌게 음악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래는 대학에서 춤, 무용 전공인데 지금은 이 팬플룻을 정말 수준급으로 잘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하고 싶었던 악기 하나 올해는 꼭 시작해서 뇌 건강까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반대,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고 하니까 저를 외향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내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Six Signs that you might be an extroverted introvert 라는 기사 제목이 딱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extroverted 혹은 extrovert는 외향적, introvert 혹은 introverted는 내향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섞인 extroverted introvert,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너는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있을 테고요. 또 내 스스로가 구분짓는 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딱 외향적, 딱 내향적, 이 두 가지로 딱 구분이 지어질까요?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있는 ThriveWorks의 전문 상담사 헤더 던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t really depends on where we find out rest. 어디에 있을 때 휴식을 얻느냐가 관건입니다. 라고요. 이 얘기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에너지를 딱 충전해주는 시간이다.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 introvert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면 외향적인 성격, extroverted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하고만 있을 수도 없고 항상 혼자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extroverted introvert, 외향적인 내향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회적인 활동을 즐기긴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 extroverted introvert, 외향적인 내향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외향적인 내향인, extroverted introvert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6가지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취소되면 안도감이 든다. 다른 사람들도 가끔은 약속이 취소되면 반가울 때가 있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꼬리꼬리할 때요. 그런데 외향적인 내향인들에게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약속이 취소될 때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사교적이지만 약속이 취소되면 속으로 안도하는 그런 사람들. 약속이 있었지만 갑자기 취소되면 잘 됐다 오히려. 이제 집에서 편안한 옷 입고 강아지하고 소파에 누워있는 거, 그게 난 사실 더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외향적인 내향인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교적이긴 하지만 어느 행사에나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서 갈지 말지 참석 여부가 달라진대요. You are going to enjoy some amount of socializing, usually on your terms. 사교 활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딱 좋아하는 그 환경에서만 즐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대화는 깊고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잡담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하는 사람들. 외향적인 내향인들, extroverted introvert들은 그냥 지나가는 얕은 대화보다는 진지한 대화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 3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3가지가 다 해당이 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사람들과 어울린 후에는 꼭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 사람들하고 모여서 놀고 2차 가고 3차 가고 그래야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extroverted죠. 그런데 외향적인 내향인들은 집으로 와서 혼자 조용히 있어야 회복이 되는 사람들, 에너지가 그래야 쭉 채워지는 사람들, 바로 extroverted introvert인 사람들입니다. 5번째는 깊은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몇 명하고 깊은 관계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 역시 외향적인 내향인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extroverted introvert, 외향적인 내향인들은 자주 사람들로부터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잘 어울리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외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한테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이 6가지가 다 들어맞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단 자기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에너지가 뚝 떨어졌다. 그때 친구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채우는 것도 좋지만 외향적인 내향인이라면 친구 만나는 건 1차, 그리고 2차는 집에 와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에너지를 더 잘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이 외향적인 내향인들은 약속을 매일 잡지 말고요. 목요일에 약속이 있다면 금요일은 쉬고 토요일에 다시 나가는 식으로 사회활동과 혼자만의 시간을 번갈아서 배치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한국에서는 MBTI 얘기를 전 국민이 진짜 많이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MBTI, 요즘엔 미국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혹은 내가 외향적인 내향인인지 잘 파악해서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있으신가요? 저는 맏이고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맏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맏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one thing therapists say harms eldest daughter's happiness the most.
맏딸의 행복을 가장 크게 해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맏딸로 자라신 분들께서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맏딸분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까지도 모든 사람을 챙겨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혹시 지쳐 계시진 않나요? 혹시 작은 실수를 해도 나 자신을 심하게 비판하고 계시진 않나요? 또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시나요?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늘 나 자신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eldest daughter, 집안의 맏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ldest daughter syndrome, 맏딸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맏딸들은 엄마가 임신 중에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보다 더 빨리 성숙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운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아이지만 가족들을 챙기고 어릴 때부터 동생들도 돌보게 되고요. 나도 아이였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뭔가를 당연히 해왔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그 아이가 그런 아이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구조 안에서 그런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정신건강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나탈리 모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Over responsibility. It's common for eldest daughter for feel overly responsible for their family of origin. 맏딸들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family of origin이라고 했으니까 결혼해서 생긴 가족이 아니라 원래 내 엄마 아버지하고 있는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맏딸들은 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챙겨야 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조카들 생일 선물도 챙겨야 되고 동생들에게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알려줘야 되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팀원들까지도 다 챙겨줘야 된다는 압박을 갖는다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다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을 맏딸들이 일상 속에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일상의 스트레스 원인이 됩니다. 또 맏딸이 종종 부모 역할까지 일부 떠맡는다는 설명을 한 심리학자도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이거 해 저거 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책임을 느끼게 되고요. 맏딸이 사실상 엄마의 파트너로 엄마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ere's a coalition between mom and the oldest daughter. Those two run the house. 엄마하고 맏딸이 가족을 운영하는 팀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맏딸들은 어릴 때부터 You are the one I never have to worry about. 너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애야. 맞으니까요. 어릴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완벽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비판을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불안감을 더 많이 안고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맏딸들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데요. 그럼 맏딸들은 어떻게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 뭘 원했는데 맏딸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수영장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지만 동생 때문에 못 갔었다면 지금 당장 수영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나를 위로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나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대요. 그리고 나이를 먹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맏딸이죠. 그러니까 나의 힘든 점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출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맏딸의 무게를 지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씩 그 짐을 좀 내려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금요일 저녁은 다른 때하고 좀 다르죠.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롱 위켄드가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라 더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놀러 갈 계획도 있을 테고,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계획도 있을 테고요. 또 집에 친구들, 친지들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를 해야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행복한 추억 하나는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아무리 가까운 데라도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음주운전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니까요.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민리 라디오였습니다.